각이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도기마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멋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무려 3일이 지나서 새해가 시작이 되니까 그 기분도 심정도 아주 묘하네요. 조금 아쉬웠던 것은 이렇게 장기간의 휴가였으면, 휴일이었으면 어딘가 여행을 많이 갈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2020년의 파고가 2021년까지 전해진 그런 흐름이었다. 2020년 정말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터널을 지나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터널 통과하시느라고 다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2021년은 좀 나아지겠죠? 네, 이번 여름이 무엇보다 기대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일상이 회복되는 여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에 올여름 다른 여름보다 훨씬 더 기대감이 많습니다. 네, 우리 증시각도기 TV는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의 좋은 투자의 길잡이가 되도록 노력하겠고, 그리고 실전 투자에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이드 역할을 잘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전 투자자와 찐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옆에서 성실히 수행할 것이고요. 그리고 항상 저희를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와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말씀으로 격려를 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겠어요. 네, 올 한 해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함께 만들어갈 증시각도기 TV의 미래가 상당히 기대되기도 합니다. 이제 증시각도기 TV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네이버의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이제 빠른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좀 시차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시차 없이 여러분을 만나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는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시간도 한번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2021년에 더 발전해 나가는 증시각도기 TV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각도기 TV에서는 한국 장전의 2021년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일까? 특별히 거시 차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2021년에 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2021년에 이런 거시적인 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세상을 경제적으로, 금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지도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1년도의 금융과 경제를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자면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드디어 인플레이션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2020년에 자산시장에서, 즉 금융자산시장에서, 특별히 물론 부동산을 포함된 그런 모든 자산시장이긴 한데요, 인플레이션이 어떠한 것인지를 맛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2021년에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는 실물시장에서의 인플레이션이 이루어질 것인가 여부입니다. 실물시장에까지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된다면 전혀 다른 궤적의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인플레이션이 정말 가격만 올리는 인플레이션이냐, 아니면 보통은 성장률과 우리가 같이 가는 그런 인플레이션이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장률과 더불어 같이 가는 인플레이션이라면 상당히 양호한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든 경제주체 참여자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인플레이션이 될 것이고요. 반면에 성장률이 없는 인플레이션이라면 조마조마한 자산시장의 상승으로 반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에도 상당히 그랬는데요, 조마조마했었죠. 왜냐하면 어떤 변수에 따라서든지 쉽게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이다. 즉 본질 시장, 우리가 미국에서는 메인스트리트라고 하는 그런 실물 시장의 뒷받침이 없이 자본과 자산 시장에서만 올라가면 이 시장의 뭐라 그럴까요? 바탕이 되는 기초가 강하고 단단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쇼크가 잠깐 발생한다거나, 또는 연준 의장의 무슨 발언이 있다거나, 총재의 발언이 있다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흔들릴 수가 있죠. 그래서 실물 인플레이션이 시작될 것인지 여부도 올해 상당히 중요하고, 오히려 실물 인플레이션이 오면
저는 자본시장이나 이런 데는 참여자들은 상당히 뜨거운 한 해가 될 것이다. 즉 무슨 말이냐, 실물 인플레이션까지 온다면 일정 수준 시장에 면역력과 방어력이 생기는데, 어디에 면역력과 방어력이 생길 것이냐면 네, 금리 인상 또는 금리 인상과 유사한 움직임, 일종의 테이퍼링, 이런 거에 상당한 면역력과 강한 그 저항력을 보일 것이다. 즉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이 하더라도 실물이 따라오는 인플레이션이면 그냥 갈 것이다, 시장은. 이렇게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현재까지로는 실물 시장에서의 인플레이션이 날 거라고 예상하기는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2021년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실물 인플레이션이 있지 않더라도 자산시장의 인플레이션은 2020년에 이어서 이어질 것인데요. 네, 여기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그 다음 단계, 두 번째, 달러 가치입니다. 우리가 2020년 후반기에 달러 가치 하락이 어떻게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리고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원자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았고, 그 중에 제일이 2020년 말에 드러났고 2021년 초에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기본적인 거는 달러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조건적으로는 높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면서 어떻게 되나요?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부양책 말고 추가로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어디로 가요? 네, 실물로 쏟아지겠죠. 이 자금들이. 즉 현장으로 쏟아질 것입니다. 일반인들에게 현금으로 꼽히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현장으로 돈이 꼽히면 네, 그것들이 인플레이션 또는 미국에서는 달러 가치 하락, 이렇게 드러나게 되겠죠. 당연한 거죠. 예, 그렇게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주식, 원자재, 그리고 신흥국 주식, 또 하나 암호자산, 이런 것들 모두가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2020년 후반기에 나타난 것처럼 4분기에 더 특별히 나타났죠. 아시아 통화 대비 그 가치 흐름이, 달러 약세가 지속이 된다면 아시아 자산 가격은 상당히 유리한 국면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그 중에 중심은 어디다? 네, 한국이 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될 것이다. 라고 여겨지고요.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중국에서 지난번 12월 달에 있었던 공작회의에서도 공격적으로 위안화를 방어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현재의 상황들을 스무스하게 진행하겠다라는 논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논의들을 감안해 본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위안화 강세를 용인할 것이다. 그리고 또 그런 조치 중에 하나가 뭐죠? 네, 인민들이 이제 해외에서 쓸 수 있는 돈 5만 달러를 못 쓰게 했었는데 그것도 다시 풀어줬죠. 그래서 조금 자유화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일정 부분 중국 정부의 달러 숨통도 트여진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고,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정도의 스탠스라면 굳이 중국 정부에서 위안화 통제를 위해서 그렇게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냐라고 생각하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예, 그래서 위안화도 어느 정도 강세로 흘러갈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고, 그렇다면 당연히 원화도 강세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한국의 자산 가격은 상당히 강해질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자산 중에, 원자재 자산 중에 하나 좀 떨어뜨려서 보셔야 될 게 금 가격인데요. 사실 금 가격은 작년도 후반기부터 다른 자산에 비해서는 현격하게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반기까지는 아주 좋았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중국 정부에서 네, 제어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여전히 달러에 가장 상응하는 자산은 금이기 때문에 금값이 너무 올라가면 그것은 달러 가격의 약세를 너무나 여실하게 반영한 것이라서 증거금도 올리고 레버리지 비율도 축소시키는 증거금 비율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달러는 상대적으로 좀 약세일 것 같고, 자, 그랬더니 이런 게 어디로 튀었어요? 비트코인으로 튀었죠.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폭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강세인 핵심적인 이유는 달러 약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달러 약세는 어떻게 봐야 돼요? 달러 약세는 이제 금값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통 실현이 돼야 되는데 금값으로 실현이 되지 못하니까 이게 더 비트코인으로 더 튀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해석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최근에 달러 약세의 모든 전기를 지금 대체 자산 중에 하나로 부각된 비트코인이 받고 있다. 이런 정도로 해석해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시나 이 최근 연말 연초에 나타난 비트코인 가격은 달러 약세를 암시하는 전령과 같은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게 봐도 뭐 무리는 없을 거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 자 이제 다음 세 번째, 2021년에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대목은 무엇이냐? 네, 컨택의 도래. 예, 이제 백신이 3월 이후 정도가 되면 상당폭 선진국을 중심으로 먼저 보편화가 될 것이고, 여름이 오기 전에는 웬만한 소위 말하는 뭐 OECD 국가 뭐 이런 정도 국가가 되면 보편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여름 전후해서 경제 활동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시기적인 시나리오에 따라서 보아서 여름에 정상화 된다라고 보면 주식시장은 언제? 네, 1분기 중후반부터는 반응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본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코로나 피해주들이 1분기 중후반부터는 반응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요. 그리고 이것은 뭐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대응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제 백신, 우리는 특별히 한국에 국한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3월 달에 공매도 재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지금 별로 없어요. 사실은. 참고로 저는 공매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인버스도 거의 사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 공매도 참여자는 아닙니다. 참여자 아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국제거래나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해 본다면 공매도를 지금 한국하고 몇몇 국가밖에 막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풀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가격이 많이 오른 주식들 그리고 그 본질 가치와 조금 멀어지면서 이슈를 탄 종목들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시장 전반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가 많이 오른 게 지수 영향이 있으면 지수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먼저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반면에 그동안에 못 올랐던 쪽은 어디예요? 컨택인데, 이 컨택은 공매도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전환적인 상황들을 맞이할 수도 있다. 왜냐? 여름에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면 뭐 3월, 4월쯤에는 반영이 되는데, 즉 공매도가 나올 즈음에 시장이 완전히 그 방향성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단기적으로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단기는 한 3,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단기예요. 전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한국 시장으로 돌아와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주식 총 유동성 동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부입니다. 결국은 정답은 이거죠. 총 들어오는 유동성의 양에 따라서 시장은 결정된다. 이게 뭐 핵심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여건과 변수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유동성의 총량이다. 즉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 유동성의 총량이 줄어들면 분위기가 좋고 해외 시장 좋고 이래도 시장 안 올라가거나 오히려 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고객 예탁금 등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2021년에 역시나 뭐 언제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연준은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그리고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 즉 본전 금리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오를 것이냐 여부죠. 과거에 본전 금리가 2.2%에서 2.4% 정도까지 올라서는 보통 행동을 했습니다. 연준이 테이퍼링을 한다던가 금리를 올린다던가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일찌감치는 2% 넘는 행동을 하는데, 이번에 평균 물가제라는 것을 연준이 들고 나왔죠. 평균 물가제라는 건 뭡니까? 타겟 목표가 2% 물가를 타겟 목표로 가지고 있다면 평균 2%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동안에 우리가 2% 미만에 오랫동안 있었다면 예를 들어 1.5라 계산하기 쉽게 우리는 계속 1.5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의 환경 속에 있었다. 한 2년 동안. 그러면 이게 평균 2%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2년 동안 2.5%가 계속 가야만 2%가 되는 거겠죠? 1.5 2년이니까 2.5 2년 돼야 평균 2가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평균 물가제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과거보다 인플레이션 허용치는 높아질 것이다라고 상상할 수 이건 뻔하지 논리적 귀결은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과연 그 지점이 어디 있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본전 금리, 즉 금리 인상을 일으킬 주요한 포인트죠. 본전 금리 BER이 어디까지 오를 때 연준의 태도가 안 바뀔 것이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올해는 진짜 이 부분 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현재 분위기 봐서 2% 그냥 넘어갈 것 같거든요. 본전 금리 2%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금리가 2%가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2.2%, 2.3%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연준이 아무 말도 안 할 것이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입만 뻥끗하면 어떻게 된다? 지금 쉽게 얘기하면 현재 유동성이 과연 내 돈만 가지고 하는 투자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 돈만 갖고 투자하라는 입장이고, 절대 신용 쓰지 말, 특별히 작년 대비 올해는 더 그렇습니다. 신용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는 훈련되신 분들도 신용을 줄이셔야 되는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1년부터는. 그런데 자, 다시 말로 돌아가서 지금 내 돈만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닌 상황에서 예를 들어 긴축, 금리 인상 이런 제스처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겁니다. 지금 자산시장이 워낙 올랐기 때문에 아무리 하지 말라 그래도, 아무리 브레이크를 걸어도, 아무리 막아도 어떻게 된다? 돈을 더 갖고 싸들고 들어온다.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가 그런 거예요. 장사 안 되는 집은 안 쳐다봐. 근데 장사 잘 되는 집은 어떻게 돼요? 싸들고 들어가죠. 그러면 지금 장사 제일 잘 되는 데가 어딥니까? 주식시장, 자본시장 이런 데 아닙니까? 원자재시장 등등등 해서. 자, 그러면 내 돈만 갖고 들어가나요? 하루에 5% 올라? 그러면 레버리지 300% 쓰면은 3배 오르면 5, 35, 난 하루에 15%씩 먹는 건데 되죠.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인간의 심리는 성공할수록 더 확신을 가진다. 성공할수록 경계감은 풀어진다. 라는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레버리지는 점차 가속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레버리지가 가속화되면 어떻게 된다? 네, 금리 인상이나 이런 거의 제스처에 따라서 변동성이 엄청 크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은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한번 떨어집니다. 물론 너무 이게 박스권에 젖은 사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그랬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그런 큰 충격들을 잘 피해 가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2021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염려와 당부를 드립니다. 자, 이제 3월달, 2020년 3월달 이후 펼쳐졌던 엄청난 기회의 장에서 이제는 확신의 장으로 넘어섰죠. 그러나 확신이 커질수록 기회는 줄어든다 라는 점도 함께 감안하시면서 시장에 참여해 보시는 게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2021년을 개막하면서 과연 올해 돌아봐야 될 주요한 포인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건강하시고요. 네, 저도 함께 여러분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좋은 한 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의 노후와 그리고 자산관리의 동반자로서 저희 각도기TV가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오후에는 전혀다른 환경에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